모두가 굶주림에 떨던 어느 혹독한 겨울 아침, 약초꾼 태사는 노모의 약을 구하러 지리산 깊은 금단의 구역으로 발을 들입니다. 그곳에서 태사는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합니다. 차가운 덫에 갇혀 죽어가는 거대한 백호. 저 눈빛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백호를 구한 태산. 그런데 며칠 후, 웬 낯선 사내가 집을 찾아옵니다. 짐승의 눈을 가졌지만 사람의 말을 하는 나그네. 그는 과연 은혜를 갚으러 온 영물일까요? 아니면 마을을 파멸로 몰고 올 유물일까요? 지리산 자락 청악골에 약초꾼 태산이가 살았다. 25의 청년이었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 근근히 생계를 이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청악골에서 가장 따뜻했다. 어느 한겨울 아침 태사는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마을 이장의 노모가 위독하여 귀한 천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눈 덮인 산길을 한참 헤매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끄르릉. 낮게 깔리는 신음소리였다. 태사는 가슴이 철렁했다. 저것은 분명 맹수의 소리.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호기심이 발걸음을 이끌었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눈 쌓인 바위 틈새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사냥꾼의 창날 덫에 걸려 있었다. 뒷다리에 깊이 박힌 쇠창에서 붉은 피가 흘러 하얀 눈을 물들이고 있었다. 태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마을에서는 호랑이를 보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다. 호환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게다가 호랑이 뼈와 가죽은 비싼 값에 팔렸다. 가난한 태산에게는 큰 돈이 될 터였다. 하지만 호랑이의 눈을 본 순간 태산은 알 수 있었다. 저 눈빛에는 사나움이 아니라 슬픔이 있었다.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있었다. 마치 사람의 눈처럼. 이런,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구나. 태사는 결심했다. 천천히 다가가며 나지막히 말을 걸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살려줄게. 나를 해치지 말아다오. 호랑이는 신기하게도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태산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창날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호랑이가 비명을 삼키며 몸을 떨었다. 조금만 참아라. 태사는 품에서 약주머니를 꺼냈다. 귀한 삼칠근과 지혈초를 섞어 만든 약이었다. 본래 마을 사람들에게 팔려고 만든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더 필요한 곳이 있었다. 약을 상처에 바르자 호랑이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태산을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돌려 태산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태산은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단단히 감았다. 한겨울이라 피는 곳 멈출 것이다. 하지만 염증이 문제였다. 내일 다시 올게. 그때까지 살아있거라. 치료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호랑이가 태산의 옷자락을 살짝 물었다. 놀라 돌아보니 호랑이가 태산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태산은 호랑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차갑고 거친 털.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음 날부터 태산은 매일 그곳을 찾았다. 호랑이는 제자리에 있었고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태산은 약을 갈아주고 물을 떠다 주었다. 사흘째 되는 날 호랑이가 스스로 일어섰다. 이제 갈 수 있겠구나. 태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호랑이는 태산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3번 숙였다. 마치 절을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몇 걸음 가다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호랑이. 태산은 손을 흔들었다. 잘 가거라. 다시는 덫에 걸리지 마라.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태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허전했다.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태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하얀 빛이 자신을 감싸는 꿈이었다.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다. 태산이 산에서 돌아와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십니까? 길을 잃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문을 열자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눈매가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소인 호백이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변찮은 곳이지만 태사는 흔쾌히 사내를 들였다. 가난한 집이지만 나그네를 외면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허름한 밥상을 내왔는데 호백은 감사하다며 받아들었다. 식사 중에 태사는 호백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고기를 날 것처럼 덜 익힌 것을 더 좋아했고 걸음걸이가 소리 없이 조용했다. 그리고 가끔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는 모습이 꼭 짐승 같았다. 호백 형씨, 어디서 오셨습니까? 먼 산속에서 왔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 다음 날 아침 호백은 떠나지 않았다. 은혜를 입었으니 신세를 갚고 싶습니다. 산이를 거들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호백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태사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호백의 능력은 놀라웠다.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의 약초를 귀신같이 찾아냈다. 냄새만으로 천마와 산삼을 구별했다. 맹수가 가까이 오면 미리 알아채서 피했다. 형씨, 어찌 이리 산을 잘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산에서 자랐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태사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둘은 말없이 산을 누볐고 어느새 좋은 동료가 되었다. 저녁이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고 밤이면 호백은 달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그 무렵 마을의 양령 김주사는 태산의 소식을 들었다. 요즘 태산이 귀한 약초를 많이 구한다는 소문이었다. 저놈의 땅을 빼앗아야겠어. 그 땅은 약초의 명당이야. 김주사는 청학골에서 가장 큰 약방을 운영했다. 하지만 그는 장사꾼이 아니라 약탈자였다. 가난한 백성에게는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약을 팔고 약초꾼들이 캔 약초는 헐값에 사들였다. 마을 사람들이 토지를 잃고 그의 종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김주사는 수령과 아전들에게 뇌물을 바쳐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다. 아버지, 태산의 집에 수상한 사내가 머문다고 합니다. 아들 김철수가 말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악랄했다. 주먹이 센 건달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마을을 휘저었다. 그 자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소문을 퍼뜨려라. 태산이가 산적을 숨겨준다고.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사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태산이 집에 정체불명의 사내가 산대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답니다. 혹시 산적의 앞잡이가 아닐까요?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김주사의 머슴 정세가 은밀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선동한 탓이었다. 장터에 나간 태산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태산아, 내 집에 머무는 자가 누구냐? 그저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을 곳이 없어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조심하거라.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 산적들이 많다던데. 사람들의 걱정 어린 충고였지만 태산은 불편했다. 호백은 선한 사람이었다.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하고 정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산은 김주사의 약방 앞을 지나쳤다. 김주사가 문 앞에 서서
태산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섬뜩한 무언가가 있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이었다. 태산과 호백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호백은 항상 그렇듯 달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산은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그때였다. 호백의 귀가 쫑긋 섰다. 누가 옵니다. 많습니다. 예. 태산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검은 그림자들이 울타리를 넘어 뜰로 쏟아져 들어왔다. 5명의 사내들 모두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다. 저놈들이다. 잡아라. 앞장선 자는 김철수였다. 뒤따라온 건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태산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다. 물러서시오. 호백이 태산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의 목소리가 달랐다.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눈빛이 변했다.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건달들이 본능적으로 멈칫했다. 뭔가 이상했다. 저 사내에게서 짐승의 기운이 느껴졌다. 감히 누구냐? 김철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호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 달빛이 그를 비쳤다. 호백의 눈이 완전히 짐승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송곳니가 살짝 드러났고 손톱이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로웠다. 크르르르. 낮게 깔리는 으르렁 소리에 건달들이 주춤거렸다. 한 놈이 용기를 내어 칼을 휘둘렀다. 호백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피했다. 그리고 한 번의 손놀림으로 상대의 칼을 빼앗았다. 괴물이다. 건달들이 겁을 먹고 물러섰다. 하지만 김철수는 화살을 꺼냈다. 활시위를 당기며 호백을 겨냥했다. 죽어라. 화살이 날아왔다. 하지만 호백은 맨손으로 화살을 낚아챘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다. 호백이 한 번의 도약으로 김철수 앞에 섰다. 그 속도는 바람보다 빨랐다. 김철수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다. 다시는 오지 마라. 건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김철수도 오금이 저려 비틀거리며 달아났다. 마당에는 태산과 호백만 남았다. 호백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이 아직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산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다. 호백 형씨, 아니 당신은 죄송합니다. 호백이 고개를 숙였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귀가 뾰족해지고 얼굴이 변했다. 하지만 완전히 호랑이로 변하지는 않았다. 사람과 호랑이의 중간 모습이었다. 당신은 그때 제가 구한 백호. 그렇습니다. 호백, 아니 백호는 태산을 바라보았다.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형제는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통날 줄은. 태산은 천천히 호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둘은 마루에 마주 앉았다. 호백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지리산에서 300년을 산 백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산신령의 화신이라 부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외로운 짐승이었습니다. 호백의 목소리는 슬펐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저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산짐승만 사냥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까? 300년을 수행하면 사람의 모습을 잠시 가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형제 곁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태산은 호백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형씨는 나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의로운 분입니다. 형제, 제가 곁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김 주사가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달이 구름에 가렸다. 어둠 속에서 둘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다음 날 새벽 김철수는 참담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실패했습니다. 그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김철수는 간밤의 일을 소상히 말했다. 황금빛 눈, 짐승의 민첩함, 불가능한 힘. 김주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요물이라. 그렇다면 더욱 귀한 것이로구나. 아버지, 호랑이는 온몸이 약재다. 하물며 300년 묵은 영물이라면 그 피, 그 뼈, 그 가죽. 어마어마한 값어치야. 김주사의 눈에 광기가 어렸다. 김철수도 아버지의 생각을 읽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관아에 고발하는 거다. 요물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그러면 군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체를 차지한다? 정확히 알고 있구나. 부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에게 생명은 돈일 뿐이었다. 사흘 후 관아의 군사 10여 명이 청학골에 도착했다. 앞장선 자는 포도청의 나졸들이었다. 김주사가 뇌물과 함께 고변서를 올린 결과였다. 태산이라는 자를 잡아오라. 요물을 숨겨준 죄로.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태산의 집을 포위했다. 태산은 집 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태산이 호백에게 물었다. 하지만 호백은 침착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저를 믿어주십시오. 호백은 스스로 밖으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과 군사들이 일제히 그를 보았다. 김주사가 앞으로 나섰다. 저자가 요물이요. 잡으시오. 하지만 호백은 무릎을 꿇었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요물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 놈이 간밤에 우리 아들을 습격했다. 저는 스스로를 지켰을 뿐입니다. 누가 먼저 칼을 들었습니까? 주변이 술렁였다. 호백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포도대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대가 정말 요물이 아니라면 증명할 수 있겠는가? 제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주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호백은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장부였다. 이것은 김주사 약방의 비밀 장부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짜 약을 팔아 폭리를 취한 기록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것은 조작이다. 김주사가 소리쳤지만 포도대장은 장부를 받아 살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로다. 거짓입니다. 저자가 훔쳐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주사, 한 가지만 묻겠소. 작년 여름 역병이 돌았을 때 당신은 약값을 10배로 올렸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모두가 기억하는 일이었다. 김주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호백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땅 문서였다. 김주사가 위조한 문서들입니다. 이것으로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포도대장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 김주사를 잡아라. 군사들이 김주사에게 달려들었다. 김주사는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김철수도 함께 붙잡혔다. 억울합니다. 저자가 요물입니다. 입 다치지 못할까? 백성을 속이고 재물을 탐한 죄 가볍지 않다. 포도대장이 호백을 돌아보았다. 그대는 어찌 이 증거를 얻었는가? 간밤에 잠입하여 가져왔습니다. 옳지 않은 일인 줄 알지만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대 무예가 뛰어나구나. 혹시 무슨 문파에서 배웠는가? 호백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깊은 산에서 홀로 수련했습니다. 포도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니까. 김주사의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그가 빼앗은 땅은 원주인들에게 돌아간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며칠 후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김주사 부자는 유배형에 처해져 먼 곳으로 떠났다. 그들이 빼앗은 땅과 재물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태산의 집에는 감사하러 온 마을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태산아, 내 덕분이다. 그리고 호백 나으리께도 감사드린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호백은 겸손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하지만 호백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래 사람들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밤 호백은 태산에게 말했다. 형제, 제가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 평화롭지 않습니까? 보름달이 뜰 때마다 제 본성이 깨어납니다. 언젠가는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태산은 슬펐지만 이해했다. 호백은 사람이 아니었다. 억지로 붙잡을 수 없었다. 며칠간 호백은 떠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태산에게 작은 것을 건넸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하얀 호랑이 송곳니였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지만 은은하게 빛이 났다. 이것은 제 이빨입니다. 제 힘이 깃든 것이지요.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형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형씨, 위험이 닥치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달려오겠습니다. 태산은 이빨을 꼭 쥐었다. 따뜻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형씨는 어디로 가십니까? 지리산 깊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제 집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하지만 그때까지 형제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호백은 태산의 어깨를 토닥였다. 마지막 밤이었다.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산에 대한 이야기, 약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날 새벽 마을 뒷산에서 호백과 태산이 마주섰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꼭 건강하십시오. 호백은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리고 깊은 숲속으로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태산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호백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산길을 한참 오르자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렀다. 호백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모습이 흐려지고 백호의 모습이 드러났다.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모습,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털. 그것은 신령스럽기까지 했다. 백호는 산꼭대기를 향해 포효했다. 어흥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장엄했다. 작별이면서도 축복이었다. 산 전체가 그 소리로 울렸다. 태산은 산 아래서 그 소리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다. 친구는 떠났지만 약속은 남았으니까. 그 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태산이 산에 갈 때마다 짐승들이 해를 끼치지 않았다. 오히려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다. 귀한 약초가 있는 곳에는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어느 해 겨울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하려 했다. 하지만 거대한 백호가 나타나 쫓아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말했다. 산신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태산은 미소 지었다. 산신령이 아니라 친구였다.
은혜를 잊지 않는 친구. 세월이 흘러 태사는 가정을 꾸렸다. 착한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 그는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단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한 마리 호랑이의 은혜 덕분이야. 어느 날 밤 태사는 꿈을 꾸었다. 백호가 나타나 말했다. 형제, 잘 살고 계십니까? 형씨, 고맙습니다. 형씨 덕분에 행복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형제 덕분에 사람의 선함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당에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태사는 품속에 호랑이 이빨을 꺼내 쥐었다. 따뜻했다. 친구는 아직도 가까이에 있었다.